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 상대방이 나쁜 건데 오히려 제가 인내해야 하는 경험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상황에 놓여서 마음 고생한 적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느니 차라리 두들기고 깨지고 나서 스스로 선택한 길에 책임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답니다. 만약 저와 같은 경험을 지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더욱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인생을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원래 저는 미혼모인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솔직히 아주 어렸을 때는 왜 저만 아빠가 없는 건지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면 다들 아빠랑 재미있게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누구는 아빠가 목마 태워주셔서 놀이공원에서 사진 여러 장 찍었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아빠가 출장 갔다가 분홍색 예쁜 인형을 사다 주셨다고 뽐내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린 마음에 철없이 서운한 소리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왜 나만 아빠가 없는 거야? 나도 아빠 갖고 싶어.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주말에 뭐 했는지 자랑하는데 나는 아예 할 말이 없어서 매번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이야. 딱 한 번만 아빠 만나게 해주면 안 돼? 설마 나는 버려진 거야? 미안하다, 서령아. 절대로 너는 버려진 적 없으니까 그렇게 상처받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우리 공주 매번 친구들이랑 놀 때마다 속상해하고 있었구나. 엄마는 그런 줄도 몰랐네. 솔직히 엄마한테 단단히 혼쭐 날 각오를 하고 어리광 피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무너져 내리더니 사과하시며 오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 역시 저한테 빈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걸리셨나 봐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비록 그 시절에는 저도 많이 어렸지만 엄마의 노력을 모를 수는 없었던 거죠. 아니야, 엄마. 내가 너무 철없이 말한 것 같아. 원래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은데 잠깐 친구들이 부러워서 헛소리 한 거야. 그냥 아빠 없어도 충분해. 괜히 내가 한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 사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다는 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아빠만 안 계실 뿐이고 크게 부족함 없다고 느낄 만큼 엄마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남들처럼 나들이도 많이 데려가시고 책가방이나 옷도 새 것으로 사주시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노력하셨어요. 매일같이 아침 5시부터 나가 청소 일을 하셨고요. 오전에는 근처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몸이 쉴 틈 없이 움직이셨던 거죠. 게다가 점심은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오후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바쁘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동네 가정집들을 돌아다니며 수선이 필요한 옷들을 받아오셨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화장실에 가서 불을 켜고 수선을 완성하시더라고요. 엄마, 화장실 가서 일하려면 힘들지 않아? 어차피 나 불 켜고 있어도 잘 자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해. 하루 종일 일하다 집에 오는 건데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힘들잖아. 괜히 나 때문에 더 고생하지 마. 원래 젊었을 때는 사서도 고생한대. 아이고, 아유,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어?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거야? 너는 아직 젊은 것도 아니고 새파랗게 어린애거든. 너야말로 엄마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자. 너는 무럭무럭 예쁘게 자라는 걸로 충분한 나이니까.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고 고생하시는 엄마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먼저 성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혼자 고생시키는 게 미안했고 하루 빨리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가끔씩은 존재도 모르는 아빠를 괜히 미워하기도 했죠. 도대체 왜 엄마의 곁을 지켜주지 않아 혼자 고생시키는 건지 화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아쉬운 소리 한다고
엄마의 형편이 나아질 리 있나요? 당연히 우리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고 서글픈 생활이 지속됐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연예인이 되겠다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얘들아, 나 이제 얼굴 보기 어려울 거니까 잘 지내기를 각자 응원해줘라. 아무래도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연예인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노래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거 너네들도 알지? 나중에 텔레비전에서 보면 연락해. 진짜 서울까지 가는 거라고? 야, 너 대단하다. 서울에서는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하던데 괜히 촌스러운 거 티내지 마라. 너 꼭 연예인으로 성공해서 돌아와. 나는 네가 해준 사인 팔아먹을 거니까. 처음 제가 이런 결심을 했던 건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대 위에 서서 환호성을 받고 싶고 누군가는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철저히 성공해서 엄마의 자랑이 되고 싶었고 형편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솔직히 스스로도 공부머리가 대단하지는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죠. 나름대로 학교에서 장기자랑을 나가면 노래 실력 하나로 박수를 많이 받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연예인이 되려면 얼굴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몇 번씩이나 오디션 최종 관문까지 올라가서 얼굴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귀여운 애 뽑아서 대충 립싱크 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 어차피 대중들은 이 나이 또래 여자애들한테 대단한 가창력을 바라지 않는단 말이야. 괜히 듣기 좋다고 이런 애 뽑았다가 투자금 회수하지도 못할 것 같아. 그건 그래. 이 정도면 노래 실력이 출중한 것 같아서 뽑으려고 했는데 뭐 데뷔까지 시키는 건 무리겠어. 괜히 기대하게 만드는 것보다 현실을 알려주는 게 낫지. 너 떨어졌으니까 집에 가봐라. 비록 저는 고등학생의 나이였지만 프로의 세계로 진입하는 건 냉혹했습니다. 아예 면전에서 이렇게 제 외모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솔직히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보다 오디션 최종 관문까지 뚫었는데 몇 번이고 불합격하는 상황이 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걱정하는 연락을 주실 때면 씩씩하게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이번에도 오디션 떨어진 거야? 엄마는 네가 꼭 연예인 되어야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우리 딸이 엄마 옆에 있어주는 걸로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면 꼭 돌아와. 헤이, 엄마도 참. 왜 나를 걱정하는 거야? 예전에 내가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던 거 잊었어? 매번 최종 관문까지 가는 거 보면 내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절대로 상처받거나 실망한 기색 없이 엄마 앞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만약 울먹이는 목소리가 새어나가면 엄마가 걱정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 후로도 몇 번의 오디션을 더 지원한 끝에 한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분명 노래 하나만큼은 자신 있으니까 다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특히 신인개발팀 팀장님도 저를 가리키면서 다른 연습생들에게 많이 배우라고 하셨거든요.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기깔난 발라드 가수처럼 부르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적어도 너네 파트만큼은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서령이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 단 한 소절을 불러도 감동을 줘야지. 그렇게 저는 기획사에서 신뢰하는 보컬이었기 때문에 다른 연습생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에게 데뷔의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데뷔하게 되는 건 제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신인개발팀 팀장님이 지적하고 나무라셨던 친구들이 죄다 데뷔조에 포함됐습니다. 서령아, 네가 뭐 부족해서 데뷔조에 빠진 건 아니야. 나도 너 같은 인재야말로 데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룹에는 컨셉이라는 게 있는 법이잖니. 이번에는 너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다지 와닿지 않는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선택받아야만 하는 연습생이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기약 없는 데뷔를 기다리며 어떻게든 절망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데뷔 시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원래 아이돌 데뷔를 꿈꾸려면 20대 중반이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요. 결국 저는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엄마 얼굴 보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상경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면서 달래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동안 살도 많이 빠지고 외로웠을 텐데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아휴, 이 정도 노력했으면 충분해. 원래 도전은 꼭 성공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는데 진짜 미안해. 기껏 멀리 떠났으면서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 그렇다고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렇게 저는 데뷔를 준비해왔던 모든 시간이 죄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대학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저를 기억해 주셨던 이전 기획사 관계자분이 저를 보컬 트레이너로 불러주셨어요. 덕분에 집에서 한량으로 보내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모아 엄마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보컬 트레이너로서 데뷔하고 싶어하는 어린 친구들을 양성하며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애하고 있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한참 사랑에 빠져 있을 시기이기는 했지만 아직 결혼을 의논해 본 적 없었기에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계속 전전하며 아직 정착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아니, 서령아, 조금 갑작스럽기는 하다. 아, 이걸 어떡하면 좋지? 조금만 더 늦게 찾아와 줬다면 좀 더 기쁘게 반겨줄 수 있었을 텐데. 당연히 너랑 내 사이의 아이니까 예쁘겠지만 타이밍이 조금 난처하다. 어쩌면 당연하게 남자친구 역시 제 뱃속에 축복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많이 곤란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무모했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흘려보낼 생각 없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책임지지 못하겠다며 떠나버린다고 한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미혼모로서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미 저한테 생명이 찾아와줬다고 하는데 세상에 태어날 기회를 빼앗아버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벌써 저의 미님이 같이 느껴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물론 엄마는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 처음에 뜯어 말리셨습니다. 아니, 너 혼자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네 남자친구는 뭐라고 했는데. 임신하고 육아는 미리 마음의 준비 단단히 안 돼도 힘들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엄마, 그래도 나 이 아이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 이미 내 품 안에 왔는데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어. 물론 나도 자신감 있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지만 엄마가 줬던 사랑을 나도 이 아이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야. 이렇게 제가 엄마의 사랑을 뱃속 아이에게 주고 싶다고 호소를 하니 엄마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 역시 뭔가 느낀 게 많았나 봐요. 서령아, 네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마냥 어린애도 아니면서 왜 책임지는 게 두렵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함께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결혼하자. 진짜 고마워. 당연히 우리가 부모로서 처음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서로 다그치지 말고 기다려주면서 아이 잘 키워보자.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건 없잖아.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남자만 있다면 세상에 미혼모가 왜 있겠어요? 애초에 저는 우리 아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용기 있는 결정이 너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록 그 당시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 옆자리를 지켜준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힘이 됐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약속했으니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솔직히 혼전 임신이라는 게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아직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아버지가 반겨주셨습니다. 둘이 같이 가진 아이니까 책임도 나눠 가는 게 맞지. 만약 우리 아들이 외면했으면 내가 먼저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다행히 자식 하나는 잘 키워서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 이미 손주까지 생긴 마당에 그저 허락이고 뭐고 할 필요도 없지. 시아버지는 일부러 저의 긴장을 풀어주시기 위해 농담을 섞어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워낙 걱정하면서 찾아갔던 터라 감동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표정이 바로 굳어지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결혼을 어떻게 허락하라는 거냐고. 그동안 내가 뭘 잘못하면서 살아왔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우, 대학도 안 나온 데다가 딴따라조차 실패한 애가 우리 아들 발목 잡게 생겼네. 솔직히 기획사 연습생으로 들어갔던 경험으로 별별 말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처음으로 노여워하는 표정과 막말을 마주했다면 저도 크게 상처받고 울어버렸을 거예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바로 호통을 쳐주셔서 더 이상의 막말이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게 지금 인사하러 온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무슨 발목을 잡았다고 그래? 누가 들으면 며느리가 애 혼자 만들었는 줄 알겠어.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은 무조건 손주도 듣는 거니까 그 입 조심하라고. 다행히 저는 연습생 생활을 하는 동안 이미 몇 번이고 고배를 마셔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필코 저에 대한 평가를 바꿀 거라고 의지를 다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원룸을 구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삭이 되었을 때까지도 보컬 트레이닝 수업을 다니며 가장 노릇을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일반적인 회사를 들어가서 적응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구급 공무원 준비를 할 거라고 했거든요. 당신이 홀몸도 아닌데 이런 짐을 떠안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래도 하루 빨리 붙어서 당신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되도록 노력할게. 이제 나도 꼬물이 아빠로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 나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우리 아직 갈 길이 먼데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 오히려 당신이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응원을 해주고 싶은데 괜히 자책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비록 제가 오롯이 먹여 살리고 뒷바라지 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는 했지만 남편이 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이런 저한테 고마워했기 때문에 적어도 집안일만큼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노력해줬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서로를 위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남편은 공부하는 와중에도 저를 열심히 보살펴줬습니다. 솔직히 본인 앞가림하기도 정신 없었을 텐데 제가 배가 불러올수록 허리며 다리며 자주 저려 하니까 저녁마다 시간을 내서 따뜻한 물에 수건을 데워 마사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는 언제나 제 입덧을 고려해 메뉴 하나하나 찾아보고 만들어줬습니다. 만약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제가 기분이 처져 있을 때면 괜히 웃긴 영상을 틀어주며 유쾌하게 격려해줬죠. 심지어 병원의 정기검진 날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행해줬어요.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이 좋은 배우자를 뒀다고 칭찬하실 정도였답니다. 당신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이렇게 달라붙어서 챙겨주니까 감동이야.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면 무조건 좋은 아빠라고 알려줘야겠어. 역시 내가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 나도 노력하고 싶을 뿐이야. 어떤 임산부가 가정 노릇하는데 잡돌이 한 번을 안 해?
나야말로 우리 아이 태어나면 무조건 당신 좋은 엄마라고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나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여야지. 뭔가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10달이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았어요. 원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동안 저를 위해 적금 들어두고 계셨다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아유 네가 애를 낳았는데 남들 하는 건 너도 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 나중에 다 서럽게 남는단 말이야. 안 그래도 귀한 내 딸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픈데 내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몸을 추스리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을 보기 위해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몸을 추스리고 돌아왔어도 아이를 낳은 몸이잖아요. 게다가 집안일은 남편이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드릴 마실 것도 남편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의 못 볼 꼴을 본 것처럼 경악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의 땅을 치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들 부엌으로 들여보낸 거냐? 아, 너는 벌이가 잘난 것도 아닌 주제 남편 부려먹으면서 살고 싶어? 아, 뭐 공주 대접 받을 만큼 예쁜 것도 아니면서 왜 우리 아들한테 잡일을 시키냐? 얼마나 제가 황당한 심정이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니, 제가 가장 노릇하고 있으면 남편이 충분히 집안일에 힘써도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임산부인데 단순히 시어머니 억장 무너지지 말라고 물 떠와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신다는 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 같지도 않은 걸로 트집 잡고 우는 소리를 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어른같이 느껴지지도 않고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분명 저 하나 기죽이겠다고 억지 부리는 게 틀림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지금 저 맞벌이 다니고 구급 공무원 준비하느라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라도 안 하면 그냥 식충이라고요. 괜히 우리 마누라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우리 딸도 다 듣고 있는데 미움받을까 봐 겁나네요. 그나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얼어붙은 분위기를 무마시켜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랑 살아갈 사람은 남편이니 굳이 마음 상하지 말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은 마침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비록 단번에 합격한 건 아니었지만 원하던 목표를 이룬 거니 충분히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남편을 축하하기보다 본인 아들의 급이 달라졌다는 식이더라고요. 네네, 이럴 줄 알았지. 우리 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충분히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인재였다고. 이렇게 급이 달라질 줄 알았으면 진작 며느리가 데려가 버리기 전에 선자리를 내보내서야 하는 건데. 솔직히 저 들으라고 이 악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별로 타격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미 제 남편인 걸 어쩌겠어요. 심지어 우리 둘 사이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 역시 그동안 마음 졸이다가 얻어낸 결과라 기쁘고 뿌듯해 보였습니다. 당장 당신이 일자리를 구한 것보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된 거라 축하해주고 싶어. 겉으로는 의연하게 굴었어도 얼마나 혼자 마음고생 많았겠냐고. 이제는 당신도 긴장 풀고 여유를 가지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저 역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의 기대를 단번에 배신해버리고 말았어요. 본인도 이제 벌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집안일에 소홀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라리 남편이랑 제가 바톤 터치하듯이 가장의 역할이 뒤바뀐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보컬 트레이너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당신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설마 나한테 다 맡겨버릴 생각은 아니지? 아무리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집안일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잖아.
당신 내가 공무원인 거 잊은 건 아니지? 바깥에서 얼마나 바쁜데 집에서까지 이걸 도우란 말이야. 안 그래도 민원 처리하느라 골치 아파 죽겠는데 당신까지 귀찮게 하지 마. 적어도 집에서는 쉴 수 있어야지. 진짜 누가 들으면 이 집에서 본인 혼자 일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객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만약 집안일이 귀찮고 불편한 거면 딸이라도 본인이 챙겨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딸이 울어도 달래주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까지 다 제 몫이라는 듯 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짜증이 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보컬 트레이너로 일도 나가야 하고 딸도 챙겨야 하고 집안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신 지금 내가 많이 봐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동안 마음고생하다가 이러는 결과라 들뜬 건 알겠는데 집에서도 각자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까지 당신 몫에 소홀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 정도로 말하면 충분히 남편이 알아듣고 반성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당하고 뻔뻔하게 제 말을 받아치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내가 당신한테 빚지고 서는 줄 알겠네?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만약 내가 책임감 없이 당신 버리고 떠났으면 지금쯤 미혼모였을 거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더 바라. 이 말을 들은 제 심정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동안 구급 공무원 준비하면서 제 비위 맞추고 설설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허튼 소리 하는 거잖아요. 설마 여태까지 이런 속내를 감추고 옆에 붙어 있었던 건가 싶어서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아직 어려서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도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 우리 딸이 다 느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딸 앞에서 직접적으로 못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기껏 남편이랑 결혼해 온전한 가정을 이룬 보람이 없는 거니까요. 애초에 저는 딸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남편과 결혼했거든요. 결국 저는 딸 앞이라 이를 악물고 한번 넘어가줬는데요. 쉽게 일이 해결됐다고 생각한 건지 남편은 꼭 서열 정리를 한 것처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주말까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놀러 다니더라고요. 결국 저는 주말에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보컬 트레이닝 수업을 나가거나 집안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어이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이야. 진짜 면목 없어 죽겠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이 인간이 공무원 되고 나서 많이 들떴나 봐. 도대체 언제쯤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어. 그래도 한서방이 축 처져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평생 이러던 것도 아니고 너한테 잘해왔잖아. 원래 노는 것도 계속하면 질리기 마련이야. 얼마 안 가서 착실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마라. 처음에는 엄마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친정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우리 딸을 예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일상을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다시 밤늦게 만취해서 귀가했습니다. 원래 회식하면 이 정도 상황은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셔츠에 립스틱이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넥타이도 느슨하고 단추도 몇 개 풀어져 있어 영 건실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었죠. 차라리 저 혼자 있을 때 그러고 들어왔다면 덜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꼴을 엄마 앞에서 보여드리게 됐다고 생각하니 열불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해 남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인간아. 도대체 언제쯤 정신 차릴래? 당신보다 대단한 거 합격한 사람들도 이 지경까지 정신 놓고 살지는 않을 거다. 이러면서 무슨 맨날 책임감을 운운하는 거야? 어디 한번 나가서 찬 공기 마시고 정신 좀 차려봐.
저는 아예 방충망까지 잠궈버려서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나 어디서 자라고. 제발 집 안에만 들여보내줘.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약속하면 되잖아. 그냥 친한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놀았을 뿐이라고. 이런 것도 다 사회생활이라는 거 알잖아. 제발 화 풀어봐. 남편은 처음에 몇 번 문 좀 열어달라고 호소하더니 시댁으로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시아버지한테 된통 혼나고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해서 아침에 쫓아오셨더라고요. 이제는 공무원까지 된 내 아들이 훨씬 아까운 거 전혀 하나 생각해서 봐주고 있었던 건데 어디까지 기어오르는 거냐? 네가 뭐 돈을 억대로 찰버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기깔나게 예쁜 것도 아닌 주제에 복이 겨운 줄 모르는구나. 너는 아무래도 네 엄마 닮아 미혼모로 사는 게 제격인가 보다. 너 당장 이혼해라. 아니, 저를 물러보는 것도 당연히 무례한 거지만 엄마 앞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난다고 해도 사돈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야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시어머니의 말은 우리 엄마까지 모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뚜껑 열리는 것 같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아예 어른이고 뭐고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뜯고 싶었죠. 그런데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맞서서 격렬하게 분노를 토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안사돈. 그 발언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만약 사과하실 의향이 있고 실수하신 거라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원래 매일 흥분하는 사람 마주하는 것보다 평소에 얌전하다가 가끔 정색하는 사람이 훨씬 무서운 법이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엄마를 비웃기 바빴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후회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아들은 덜싱이 되더라도 손자리가 들어올 거예요? 사부인이야말로 하나뿐인 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할지 고민 좀 하셔야겠는데요. 하긴 그 대학도 안 나온 돌머리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노래나 해야죠. 시어머니는 어깨가 바짝 올라가서 남편의 미래가 창창할 거라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눈엣 가시 같던 저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게 돼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리지도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정이혼을 원하시는 거면 아예 서류까지 만들어 오지 그러세요? 괜히 공수표나 날릴 생각은 아니겠죠? 그렇게 잘난 아들 앞길이 훤하다는데 굳이 상황을 지체시킬 필요 없잖아요. 어디 한번 기다려 볼 테니 빨리빨리 움직여 보시죠. 사실 시어머니는 엄마가 제발 이혼만은 거두어 달라고 호소라도 하실 줄 알았나 봐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 자존심이 긁혀서 두고 보자며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안에는 저랑 엄마, 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진심으로 이혼을 권유하셨어요. 서령아, 그래도 내가 한서방이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알아서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분명 한서방은 사돈댁에 있을 텐데 자기 엄마 말리지 않고 저렇게 날뛰도록 방치한다는 게 말이 돼? 이제는 갈라서는 게 맞다. 솔직히 저는 이혼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자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여러모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자신감은 터무니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이런 제 걱정을 달래주셨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곁에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는 거였죠. 결국 저는 며칠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이혼 서류에 당당히 도장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순조롭게 법원에 제출까지 마쳤는데요. 엄마가 벤츠에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당연히 법원 앞에서 저를 조롱이나 하려던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 보였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 일부러 우리 아들 마음 돌리려고 뭐 어디서 연기자라도 데려온 거 아니냐?
갑자기 네가 무슨 벤츠를 타고 집에 가? 설마 이러려고 후회할 거라느니 어쩌느니 한 거야? 도대체 여러분도 어찌된 일인지 많이 의문스러우실 거예요. 사실 엄마는 저도 모르게 친아빠를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원래 저 몰래 연락해 오셨던 건 절대로 아니고요. 몇 달 전에 친아빠가 먼저 접근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와서 이렇게 얼굴 들고 찾아오는 것조차 제가 떨리고 거북하겠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고 찾아온 거야.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당장 내 걱정하기 바빴는데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두렵고 고생스러웠을까 후회가 돼. 과거 연인이었을 때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임신 소식이 친아빠의 미래를 망칠 것 같고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대요. 하지만 세월이 훌쩍 지나가면서 많이 반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아빠는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운영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본인이 일군 재산의 절반을 엄마한테 증여하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친아빠는 나름 반성의 의미로 가정을 꾸리지 않고 일에 매달리며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엄마는 처음에 재산을 넘기는 것으로 본인의 과오를 해결하려는 것 같아서 친아빠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저한테 나중에 상속해주기 위해 받아들였다고 하더군요. 이런다고 나한테 당신이 저지른 잘못이 사라지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 그냥 나는 우리 서령이를 위해 받는 것뿐이야.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서령이한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 당연하지. 절대로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그동안 당신 혼자 애 키우면서 고생시켰던 만큼 나도 남은 인생을 바쳐 반성할 거야. 지나간 시간을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을게.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전말을 모두 다 듣고 나서야 저는 왜 엄마가 본인만 믿고 이혼을 받아들이라고 하셨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애초에 전 남편도 예전 같지 않은 데다가 전 시어머니까지 저를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엄마 앞에서 예의 바르게 대하는 운전기사까지 마주하니 전 시어머니랑 전 남편은 무척 혼란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운전기사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는 아파트 이름까지 듣고 나서 정확히 상황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랑 우리 엄마를 제대로 무시했지만 이제는 본인들이 마냥 넘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 엄마가 정말 현명하셨던 게 뭐냐면 저 역시 친아빠 없이 살아온 세월이 길어 이 보상을 나누자며 저한테 증여해 주실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과 갈라서기 전까지 증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전 시댁에서 재산 분할 운운하며 제 머리채 잡지 못하게끔 해주신 거죠. 그제야 전 남편은 정신 차렸다는 듯이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무 자르듯이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서류만 제출했을 뿐이야. 아직 제대로 이혼한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마음 잘 추스러 보자.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애도 있잖아. 내가 왜? 니네 어머니 너무 무례해서 나는 절대로 니네 집안으로 고개도 돌리고 싶지 않아. 지난번에 니네 어머니가 우리 엄마 보고 무슨 말 했는지 몰라? 한번 직접 여쭤보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대학 안 나온 걸로 구박하시는 분이 그리 천박하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 아무리 전 남편이 아련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어도 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업신여기면서 단호하게 재결합 요구를 거절해줬죠. 애초에 무슨 생각으로 재결합하자는 건지 황당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없으면 제가 설득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 시어머니 때문에 재결합 생각도 하기 싫다고 했더니 전 남편은 바로 전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반전될 줄은 예상 못하신 건가요? 괜히 어머니 때문에 저만 낙동강 오리알 된 거잖아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저도 호화스럽게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다 뭐냐고요? 그동안 부티나 보이지는 않길래 꿈에도 몰랐어.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차마 네 앞길을 막아세우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너를 위해서 떨궈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야. 얘
네가 내 아들인데 절대로 너를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 전 시어머니는 면목 없다는 듯이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잘나봤자 9급 공무원인데 왜 저렇게까지 전 남편을 치켜 세워주고 왕자님 모시듯이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장 본인 어머니한테 버릇없게 굴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 모자가 어떤 식으로 기괴하게 굴고 있든 저랑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줘서 엄마랑 당당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꽤 부유한 재산을 증여받으셨다고 해도 왜 운전기사까지 데리고 다니게 됐는지 이건 좀 너무 사치스럽지 않나 의문 가질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벤츠랑 운전기사는 엄마가 직접 고용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저한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니 친아빠가 보내주신 거라고 했거든요. 이렇게라도 서령이 기 세워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뭐라도 빌려줄게. 솔직히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잡것들 코를 눌러버리고 싶은데 서령이가 원치 않겠지. 정작 아빠 노릇 톡톡해였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실 엄마는 친아빠와 재회했다는 사실 자체를 저한테 알릴지 말지 고민이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친아빠와의 유대감이 따로 없잖아요. 안 그래도 애 낳아서 먹고 살기 바쁜데 괜히 싱숭생숭하게 만들까봐 걱정이 크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핏줄인 만큼 저한테 알려주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서령아, 괜히 내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면 된다. 어떤 선택지를 고르든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절대로 나를 서운하게 한다거나 난처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나는 네가 행복하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친아빠와 만나게 됐습니다. 솔직히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도 만나기로 한 당일까지 얼마나 마음이 계속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꼭 오디션 보러 다니던 시절처럼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는데요. 그동안 존재조차 모르고 살던 세월이 신기할 만큼 저는 친아빠와 닮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보다 친아빠의 얼굴에서 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상 초면이나 다름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많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친아빠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마음은 전해지더군요. 이제 와서 내가 네 아빠라고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내가 먼저 포기할 게 아니라 너한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 살 거야. 진심으로 사과한다.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히 기대하지도 않았던 순간이라 이상해요. 충분히 저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괜찮으니까 엄마 많이 신경 써주세요. 사실 저보다는 엄마가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그래. 네 말이 맞지. 지금도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건 쉽지 않은데 네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은 것 같구나. 무조건 네 엄마 한이 풀어지도록 내가 노력할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 친아빠가 충분히 진심을 담아 사과하시는 게 느껴져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저보다는 엄마가 고생하셨던 게 크잖아요. 어차피 엄마가 친아빠의 존재를 받아들이셨다면 굳이 제가 고집 피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친아빠와 예전처럼 연인 같은 관계가 되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단번에 받아들이기에는 그동안의 세월이 길잖아요. 그래도 친아빠는 엄마한테 지치지도 않는 것처럼 꾸준히 용서를 구하며 정성스럽게 찾아오고 계세요. 주말마다 아예 엄마를 위해 꽃다발을 사오시는데요. 매주 바꿔서 사오시길래 그냥 그날 예뻐 보이는 꽃을 골라오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꽃말을 고려해서 선물하시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엄마도 그 꽃말을 매번 찾아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한테만 티를 내지 않으실 뿐 두 분이 연인이었을 때부터 해오던 일 같았습니다.
그리고 친아빠는 우체국을 통해 손편지를 보내세요. 요즘은 이런 편지 주고받는 일 자체가 드문데 우편함을 통해서 받으니까 엄마도 꼭 젊었을 때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비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오직 당신만을 위한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만약 당신이 죽을 때까지 마음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다만 마음 편히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낯간지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지난 세월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꾸준히 두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에서 딸을 키우며 여전히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든든한 재산이 생겼다고 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저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미 전 남편한테 일괄로 양육비를 뜯어냈기 때문에 면접 교섭 외에는 귀찮아질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 이놈이 뭔 정신으로 그랬는지 초과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감사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액 환수 처리되고 3년 동안 인사상 불이익이 결정나서 승진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아이, 나 어떻게 해. 당신이랑 재결합하는 거 아니면 영원히 혼자 살아야 돼. 3년 동안 승진이 안 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평생 혼자 살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다고. 아유, 진짜 나 좀 구해줄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 애초에 당신은 구급 공무원이었는데 어떻게 당신 어머니 말만 철석같이 믿고 진짜 선자리가 줄을 설 거라고 착각을 한 거야? 그러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어야지. 아주 그냥 시험 하나 붙었다고 기고만장하게 살더니 쌤통이다. 당연히 저는 전 남편의 재결합 요구를 다시 한번 거절해줬습니다. 그런데 전 시어머니도 이제서야 본인 아들이 본인 생각처럼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글쎄 저한테 딸을 핑계로 재결합하는 게 낫지 않냐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나중에 애가 크면 아빠 자리를 반드시 필요로 할 텐데 지금이라도 합치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너도 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 서름 다 알 거잖아. 원래 부모는 자식을 위해 참을 줄도 알아야 돼. 저는 엄마가 충분한 역할 다 해주셨는데요. 그 인간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자리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 아버님도 알고 계신가요? 아직 제가 번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드려야 귀찮게 안 하시겠어요? 결국 제가 전 시아버지도 이 상황을 아시냐고 경고했더니 더 이상 전화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친아빠를 만나는데요. 솔직히 제가 딸을 낳아 키워보니 절대로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하지만 친아빠가 거의 떠받들듯이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신 덕분에 엄마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게 전해지더라고요. 뭐가 됐든 저로서는 엄마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따를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이제는 엄마 뜻대로 행복할 차례니까요. 이제 저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을 끝으로 뒤는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기에도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지난 상처를 뒤로하고 환한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승은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후회할 일 하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40년 남짓 산 세월 돌이켜보면 너무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네요.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제 속만 상하잖아요. 후회하는 대신 앞으로의 시간들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저 또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채 엄마와 단둘이서 살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죠. 엄마가 제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셨고 달리 그런 얘기를 해줄 다른 사람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그저 저와 같은 성씨를 가진 분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엄마 성을 따른 건 아니니까 제 성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억하는 저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결핍, 그 두 단어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버지 말고도 제게는 없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엄마는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도록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가 저를 봐주셨다고 해요. 희미하지만 외할머니와 함께한 기억이 제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나 외할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저를 봐주실 수 없으셨고, 그러니 학교에 다녀와도 집에서 저를 기다리거나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친구들은 다들 엄마가 학교로 데리러 왔었는데 전 늘 혼자 터덜터덜 걸어오거나 이웃에 사는 친구들이 엄마 손잡고 걸어가는 그 옆에서 어정쩡하게 함께 걷곤 했었습니다. 오늘도 수연이 엄마랑 같이 왔지? 엄마가 아줌마한테 부탁해놨으니까 앞으로는 쭉 그렇게 같이 와. 알았지? 집이랑 학교랑 가까운데 뭐 나 혼자 다녀도 돼. 엄마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 게 좋겠다잖아. 엄마도 그런 걱정 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알았지? 친구가 엄마랑 다정하게 걷거나 엄마에게 괜한 투정을 부리거나 하면서 어리광 피우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더 좋았는데 그마저도 제 맘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큰 길을 하나 건너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혼자 걷는 것보다 더 쓸쓸한 하굣길을 견디며 집에 오면 혼자 냉장고에 있는 것들 꺼내서 밥 챙겨 먹고 혼자 숙제도 하고 늘 그렇게 보냈어요. 엄마는 항상 집에 안 계시는 분이었고, 다시 말해 제게 엄마는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엄마 사랑을 모르고 자란 거죠. 엄마가 그렇게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늘 가난했어요. 엄마는 새벽에 시장에서 채소 같은 걸 떼어다 골목 시장에 납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고깃집에서 일하셨어요.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엄마에게서는 늘 고기 양념과 숯불 냄새가 났었는데 그 냄새는 금방 다른 냄새로 덮이곤 했답니다. 엄마랑 제가 둘이 살았던 오래된 월세 단칸방에는 항상 안 좋은 냄새가 났었는데 엄마의 귀가와 함께 담배 냄새까지 더해졌거든요. 엄마 또 담배 펴? 담배 좀 그만 피워.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담배부터 찾아. 아유, 앉았어? 깬 거야?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담배 피우기가 힘들단 말이야. 밖에서 피우려니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집에서 피우는 게 제일 속 편하지 뭐. 담배가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고. 내 친구 아빠도 걔네 엄마 눈치 보느라 베란다에서 쭈그리고 피우거나 나가서 피운다는데 엄만 맨날 집에서 피우잖아. 아유, 미안해, 딸. 나이 좀 풀리면 엄마도 나가서 피울게. 겨울 동안만은 좀 봐주라. 그런 엄마를 누가 말리겠어요. 엄마가 담배부터 한 대 바로 물면 저는 그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담배를 피워댔으니 월세 단칸방 장판에는 엄마가 만든 담뱃불 자국이 여러 개 있었을 정도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 제가 제일 많이 본 엄마의 모습을 아마도 그렇게 집에 들어오자마자 담뱃불부터 붙이던 모습일 겁니다. 제가 엄마 사랑 모르고 자랐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저를 꼭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엄마가 제게 표현한 가장 확실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엄마랑 저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엄마 덕분에 대학 진학을 꿈꿀 수 있었거든요. 사실 공부에 그리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학이라는 데 가보고 싶긴 했고 제 성적에 맞는 대학 골라서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엄마와 저의 삶에 큰 전환점이 생겼는데요. 엄마가 평생 모든 돈과 대출을 합쳐서 낡은 2층 상가 하나를 산 거예요. 비록 변두리 후진 곳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상가이긴 했지만 2층에는 엄마와 제가 지낼 수 있는 주거 공간도 있고
1층 상가는 세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엄마는 당시 임대 계약과 세입자 관리는 물론이고 건물 수리까지 모두 혼자 해내기 위해 그야말로 고군분투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무슨 손바닥만한 옥상 바닥에 방수 작업 하나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엄마, 그래도 그런 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야? 괜히 잘못했다가 무리색이라도 하면 더 큰 돈 드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제대로 배워서 해야지. 투자한다 생각하고 쫓아다니면서 일 거들어주고 그러면서 배울 거야. 이참에 보일러 손 보는 것도 같이 배워놔야겠어. 배워두면 두고두고 쓸모있지 뭐. 엄마 말이 맞는 말이긴 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자잘하게 손볼 일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런 걸 다 엄마가 해결할 수 있게 됐으니 편하기도 하고 돈도 굳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엄마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지 5, 6년쯤 됐을 때 저희 집 그러니까 2층짜리 그 상가주택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시세가 껑충 뛴 거예요. 그때 엄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상가를 팔아버리고 전 재산에 다시 대출을 더 받아 적당한 곳에 6층짜리 상가 건물을 올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그냥 분양권 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안 돼? 신축 아파트에 살아볼 기회잖아. 얘, 그런 데서 사는 게 뭐라고 이 좋은 기회를 그렇게 날리니? 그 돈이면 건물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럼 그냥 웬만한 다른 건물을 알아보던가. 대출도 받지 말고 말이야. 이 집 살 때 받은 대출도 갚느라고 고생했으면서 이제 대출 같은 거 받지 말고 살면 좋잖아. 대출 이자보다 건물 수익이 훨씬 많이 나올 텐데 수지 맞는 장사를 왜 마다하겠어? 엄마한테 맡겨. 돈 최대한 아껴가며 할 테니까. 돈을 아낀다는 게 뭐겠어요? 엄마가 발품 팔며 뛰어다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엄마는 공사 기간 내내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 자재값, 흥정을 기본이고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시느라 시멘트 냄새 속에서 살다시피 하셨죠. 누가 보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나가서 두 손 놓고 놀았을 엄마가 아니니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셨을 게 분명해요. 늘 옷에 공사 현장에서 묻혀온 먼지며 그런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으니까요. 엄마, 옷 좀 봐. 이건 갖고 나가서 밖에서 털어야겠네. 엄마 오늘도 하루 종일 공사장에 있었어? 그럼 내 피 같은 전 재산 쏟아부은 건물인데 잘 올라가고 있나? 내 두 눈으로 매일매일 확인할 거야. 엄마도 참 대단하다. 그럴 거면 신발도 제대로 된 걸로 하나 사. 안전모 같은 것도 잘 쓰고 다니는 거 맞아? 걱정 마. 거기 가면 안전하로 갈아 신고 안전모도 꼭 써. 안 그러면 현장에 있지도 못하게 해. 오늘은 유난히 먼지를 많이 먹었는지 목이 다 칼칼하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삼겹살 사다가 구워 먹을까? 생전 밥상에 돈 많이 쓰는 것도 절대 안 하는 엄마였기에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야 고기를 먹곤 했는데 그 건물 짓는 동안 그 덕분에 삼겹살만큼은 꽤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삽들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 모든 순간을 함께 하셨으니 그 건물이야말로 엄마의 모든 것, 엄마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엄마의 땀과 고단한 세월이 그대로 녹아있는 곳인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 6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던 날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강한 분이시거든요. 전 엄마가 우는 걸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말이에요. 적어도 저는 엄마가 우는 걸 보지 못했고 엄마는 누구보다도 침착하게 장례식을 잘 치르셨죠. 그런 엄마가 그 건물 완공되던 날엔 우시더라니까요. 그만큼 그 건물이 엄마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2층짜리 상가 건물에 살 때처럼 엄마는 그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다 관리하셨고 저와 엄마는 그 건물 3층에서 살게 됐어요. 보통 건물 주인들은 맨 꼭대기층을 자기들 살 집으로 계획해서 짓던데
엄마 건물 역시 꼭대기층이 제일 넓고 좋거든요. 근데 그 집은 엄마와 제가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제일 비싸게 세를 놓을 집이었던 거죠. 어찌되었거나 2층짜리도 아니고 무려 6층이나 되는 건물을 올렸으니 전 그래도 저희 모녀의 생활이 전과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엿한 건물주 아니냐고요.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얼만데요. 근데 말입니다. 웬걸요. 엄마는 전보다도 더 아끼며 살 생각을 하시더군요.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새 들어오는 것만 해도 꽤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정말 좀 누리며 살아도 되잖아. 얘 좀 봐. 큰일 날 소리. 이 건물 짓는다고 대출 받았었잖아. 그거 다 갚을 때까지는 허리띠 졸라매야지. 뭐야 정말. 대출빚 갚는 것보다 월세가 훨씬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건데 좀 적당히 살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여유 되는 대로 바로 대출금 갚아 나가야지. 이자로 나가는 거 아깝지도 않아? 너는 정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면 큰일 나. 그러기에 대출 같은 거 받지 말고 2층짜리 상가 처분한 돈에 맞는 적당한 건물을 샀으면 됐던 거 아니냐고요. 괜히 또 대출까지 받아서 계속해서 아껴야 한다는 잔소리만 듣고 있자니 솔직히 저는 그런 생활이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억척스럽게 산 엄마를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그런 삶을 제게도 강요하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도 나이가 30이었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제 월급 받아 살고 있었는데 엄마의 그런 간섭이나 강요를 받아야 했으니 그럴 만한 거 아닌가요? 너 그건 뭐야? 그 쇼핑백 뭐냐고. 또 뭐 샀어? 어디 좀 보자. 뭘 또 그렇게 사온 건지 엄마도 구경이나 좀 시켜줘봐. 아니 뭐 별거 없어. 세일한다고 친구들이 하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가 진짜로 필요한 거 몇 개만 산 거야. 그러니까 구경 좀 하자고. 어디? 이게 뭐야? 너 이거랑 비슷한 거 있지 않니? 이게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얘가 너는 정말 누굴 닮아서 이렇게 씀씀이가 큰 건지. 이게 대체 얼마짜리야? 별로 비싼 거 아니야. 세일을 워낙 많이 해서 다들 안 사면 손해라고 할 정도였어.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이 다 있어. 안 사면 손해라니. 하여간에 다들 값만 커져가지고서는. 제가요. 정말 무슨 명품을 산 것도 아니고 진짜 세일을 너무 파격적으로 해서 산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엄마한테 그런 걸 사달라고 한 적이 있길 하나, 다른 애들처럼 엄마 카드를 들고 다니며 긁은 적이 있길 하나, 전 늘 제 월급으로 샀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치도 아니고 아주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쇼핑도 제 맘대로 못했으니 얼마나 갑갑했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엄마, 우리 회사나 내 친구들 중에서 나처럼 쇼핑 안 하고 돈 안 쓰는 애가 있는 줄 알아? 나 정도면 진짜 금욕 생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왜 해? 당장 이것만 놓고 보자는 말이야. 비슷한 게 이미 있는데 아무리 세일을 많이 해도 이런 걸 못하러 사. 이게 쓸데없는 소비 아니고 뭐냐고. 지금 있는 거 이미 낡았잖아. 놔두면 두고두고 잘 쓸 거라서 산 거야. 쓸데없는 게 아니라고. 가죽이 원래 낡아도 멋스러운 맛에 쓰는 건데 비싼 돈 주고 산 가죽 조금 낡았다고 버릴 거야? 너도 참 배부른 소리도 한다. 말을 말아야죠. 한창 예쁜 것도 하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맘때 저는 엄마 눈에는 한없이 쓸데없어 보이는 소비가 무척이나 하고 싶은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늘 엄마한테 야단맞고 잔소리를 들어야 했으니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니 뭘 사기라도 하면 쇼핑백 같은 건 들고 다닐 생각도 못하고 가방에 숨겨서 들어오거나 온라인 주문 같은 걸 해도 집으로 못 받고 회사로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 나이도 30이 넘었었는데 그러고 싶었겠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소비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명품이라곤 산 적도 없고 해외여행이나 골프 같은 돈 많이 드는 취미생활 같은 건 꿈도 안 꿨다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
엄마 잔소리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기도 했죠. 제가 하는 소비라는 건 기껏해야 스몰 럭셔리 같은 거였어요. 아시죠? 큰돈 들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로 기분 전환하는 딱 그 정도가 제가 누리고 싶은 거였고 제 월급 받아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것조차 용납이 안 되고 이해를 못 해주는 사람이셨던 거예요. 엄마랑 저랑 그런 갈등이 좀 있긴 했었죠. 스몰 럭셔리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향수였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명품 향수는 엄마도 바로 알아보고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절대 알 리 없는 소규모 인디 니치 향수 아니면 우리나라 조향사가 런칭한 독립 브랜드 향수 같은 걸 찾아다니는 게 제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였답니다. 그러다 SNS에서 핫한 향수 가게가 있어서 궁금하더라고요. 여러 명의 조향사들이 개성 있는 향을 선보인다고 하고 또 제가 직접 원하는 향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해서 시향 클래스부터 신청해 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날따라 다들 친구나 연인끼리 신청을 해서 혼자 온 사람은 그 사람과 저뿐이었거든요. 함께 짝을 이뤄해야 하는 것들이 덜어 있어서 그러면서 얘기도 좀 나누게 되고 친해지게 됐었죠. 평소에도 향수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제가 다른 것보다 향에 좀 민감해서요. 누구나 다 쓰는 브랜드 향수는 뻔해서 싫고 지나치게 비싸게 파는 명품 향수도 별로라서 늘 이렇게 새로운 향을 찾아다닌답니다. 맞아요. 저도 냄새만 맡으면 어느 향수인지 알 것 같은 그런 것보다 이거 뭐지? 무슨 향이지? 그렇게 궁금한 향이 좋더라고요. 아, 네. 딱 그래요. 정말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향수 가게 시향 클래스에서 만났으니 주로 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에서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 같은 게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분명 뭔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잠깐이지만 꽤 친해져서 연락처까지 교환하게 된 거예요. 이후로 서로 알고 있는 향수 가게 정보 같은 걸 교환하고 소개하며 몇 번 더 만났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본격적인 데이트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향수 취향 외에도 닮은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평범한 집 출신으로 어렵게 살았던 시절도 많았던 사람이라 그런 점에서도 통하는 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이 저와 정말 비슷했어요. 또 솔직히 말하자면 키도 크고 꽤 잘생긴 사람이라 처음부터 호감이기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위로 누나가 둘 있는 막내라는 거였죠. 형편도 어려운 집안에서 아들 하나 낳겠다고 셋째까지 낳은 거라니 참으로 귀한 아들로 자랐을 거라는 건 굳이 말을 안 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저처럼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누나 둘의 엄마까지 여자만 3명 있는 집에 귀하디 귀한 막내 아들인 셈이었어요. 그게 좀 부담스럽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좋았기에 연애를 이어갔고 연애 2년차에 그쪽 집에 인사를 가게 됐는데 집안 형편은 저희 집보다 훨씬 못하지만 분위기가 꽤 편안하더라고요. 예비 시모와 누나들 모두 제게 잘 대해줬고 다들 남편처럼 취향도 썩 좋아 보였고 말이에요. 그런 거 아시나요?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없는 거요. 그게 딱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은 가진 것이 많진 않아도 그 안에서 각자 추구하는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였어요. 돈을 쓸 땐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딱 제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보고 나니 걱정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한결 마음이 놓였고 더욱 진지하게 연애를 조금 더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처음 남편의 인사를 받고 저희 엄마는 썩 탐탁차나 하셨어요. 첫 만남 이후 돌아서서 나오자마자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멀쩡하네. 너무 저러면 여자가 고생하지. 엄마도 참 별게다 투집이네. 월급값 한다 이거야? 아유, 그런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한눈 판 적 없고 그런 문제로 속상하게 한 적 없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본인 입고 신고하는 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더구나. 허영기가 있어 보여. 딱 보면 보이는데 넌 그게 안 보였니? 허영이라니. 엄마도 참 명품 같은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사는 거 싸구려 여러 개 사느니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 사서 오래 쓰겠다는 주인 건데 그게 왜 허영이야. 아이, 나도 그런 취향이 더 좋아. 엄마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한 게 많아서 그렇지. 솔직히 제가 발끈했던 게 맞아요. 긁혔다고 하죠. 엄마가 허영기 어쩌고 하는데 제가 완전히 긁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흥분해서 남편 변호하느라 일부러 더 단호하게 말했는데 엄마한테는 그런 게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태로 결혼을 감행하게 됐고 그래서인지 엄마는 제 결혼에 경제적 지원도 별로 안 해주셨어요. 그 일로 엄마에게 서운했죠. 정말 우리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땐 정말 내 친엄마가 맞는지 그런 생각까지 들어. 아이, 그러지 마. 장모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결혼식을 못 올리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장모님도 언젠가는 믿어주시겠지. 어디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돌아가실 때 다 싸들고 갈 것도 아니면서 진짜로 너무해. 나 하나밖에 없는 딸 맞아? 진짜 어디 다른 자식이 있는 거 아닌지 찾아봐야겠다니까. 아이고, 우리 자기 정말 서운한 거 보네.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마음 풀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 엄마에게 상처받고 서운한 마음을 남편이 옆에서 잘 위로해준 덕분에 남편과는 더욱 돈독해진 마음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엄마와의 꼴은 더욱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저는 결혼하고 나서 친정엄마와는 소원해졌고 시모나 시누이들과 훨씬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늘 잔소리에 싫은 소리만 하는 엄마보다 늘 제게 잘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더 좋았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소원해진 상태로 저는 저의 결혼 생활과 시댁에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하며 지냈고 예쁜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애 낳고 나서 당연히 복직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임신 중에도 몸이 좀 힘들기는 했는데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까지도 영 몸이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예, 너 몸도 힘든데 그러지 말고 이참에 그냥 회사 그만두고 편하게 사는 게 어떠니? 전업으로 들어왔는 것도 쉬운 건 아니다만 맞벌이 하는 것보다야 낫지. 안 그러니? 저도 그럴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애도 제가 직접 키우고 싶고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외벌이로는 힘들 것 같아서 쉽게 그러지도 못하겠어요. 아유, 올케도 참. 친정엄마가 6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올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걱정을 해? 형님, 말도 마세요. 저희 엄마 아시잖아요. 절대 허투루 돈 쓰는 분이 아니라고요. 저 결혼할 때 보셨죠? 오죽하면 제가 친엄마 많냐는 소리까지 했겠어요. 아유, 그래도 이제 애까지 낳고 사는데 안 싸돈도 어쩌실 거야. 정 힘들 땐 도와주시겠지. 시모도 큰 시누이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저희 엄마에게 서운한 건 엄밀히 말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엄마의 방식만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저 절대로 엄마 재산이 제 재산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직 저희 엄마 연세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여간 엄마 재산에 대해서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시모나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어쨌거나 결국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육아와 살림에 집중하게 됐는데 딸을 낳아 키우면서 엄마가 저를 키울 때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제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심정 안다고들 하나 봐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조금 더 마음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또 아닌 거죠.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음만큼 시간을 많이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엄마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됐는데 특히 엄마 건강 상태가 그랬어요. 엄마 몸이 어디가 많이 안 좋아? 집에 무슨 약봉지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요즘 엄마가 먹는 약들인 거야? 얘는 뭘 자꾸 그렇게 대지고 그래. 아유 이리네.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그러네. 별거 아니야. 내 친구들 다 이렇다. 나 정도면 양호한 거지 뭐. 별것도 아닌 게 아니니까 그렇지. 보면 부쩍 엄마 안색도 안 좋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신경 쓰인단 말이야. 글쎄 걱정할 거 없어. 이게 늙는다는 거지 뭐. 다들 그런다니까. 엄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갈수록 표시가 나게 엄마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거의 강제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했지 뭐예요. 그런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게 담배 좀 줄이고 몸에 좋은 것 좀 챙겨 드시라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어서 끝도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만 좀 울어. 엄마 아직 안 죽었어. 엄마 죽고 나서도 그렇게 울어줄 거야? 엄만 지금 농담이 나와? 폐암 말기라잖아. 그놈의 담배. 내가 그놈의 걸 진작 끊게 했었어야 했는데 얼마나 후회되는지 알아? 내가 정말. 그러지 마. 네가 그러면 엄마가 더 힘들어. 선아, 엄마는 이제껏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미련 남을 것도 없이 떠나는 것도 잘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울지 마. 엄만 뭐가 그렇게 간단해?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 더 잘하는 건데 철없이 엄마한테 오기나 부리고 내가 그럴 때 더 좀 혼내주지 그랬어.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해주지 그랬냐고. 아이고야, 그때 그렇게 말했어 봐라. 넌 더 싫어했을걸. 다 때가 되어야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날 엄마 품에 안겨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울어도 제 마음속 회한이 덜어지진 않았지만 그저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이후로 저는 아이 키우면서도 엄마를 많이 챙기려 했어요. 병원 진료도 따라다니고 이것저것 살피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와 시누이들도 저를 위로하면서 챙겨주길래 고맙게 생각했었죠. 그러다 하루는 엄마가 제게 건물 관리 서류를 맡기셨는데 그걸 깜빡 잊고 안 챙겨 가신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서류다 싶어서 차에 두기가 그렇기에 저희 집에 들고 올라갔는데 마침 그날 시모와 시누이들이 저희 집에 왔다가 그걸 본 거죠. 아유, 얘, 애미야, 이게 뭐냐? 이거 너희 친정엄마 건물 세입자 계약서 아니냐? 재산세 납부 영수증도 있고 말이야. 어머님. 네, 맞아요. 엄마가 차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전 제대로 꺼내보지도 않았는데. 옳기는 이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 엄마, 어디 나도 좀 봐. 아우, 나 이런 거 처음 보잖아. 신기하네. 재산세 그런 건 대체 얼마나 내는 거야? 너희 어머니는 진짜 참 알들 하기도 하시다. 이 관리를 그래 직접 다 하신다는 거 아니니? 세입자 계약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그지? 그러면서 시모와 시누이가 서류들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일단 저도 안 꺼내본 서류를 시모와 시누이가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막 다 꺼내보는 것부터가 그랬죠. 건물 외관은 본 적 있는데 건물 안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네. 언제 한번 구경 좀 시켜줘 옳게. 그래, 언제 다 같이 한번 가보자꾸나. 그럼 되지 뭐. 저희 엄마 건물이 꽤 외곽에 있단 말이에요. 시누이나 시모나 그 동네에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인 걸로 아는데 거긴 또 언제 가봤다는 건지. 그것도 이상한데 그 건물 구경을 제가 왜 시켜주냐고요. 자연스럽게 끼어들면서 그런 소리나 하는 작은 시누이가 얄미워 죽겠는데 시모나 큰 시누이는 그런 작은 시누이 주저앉힐 생각은 안 하고 한술 더 뜨고 있더라니까요. 지금 엄마가 폐암 말기 판정받은 것만 생각하기에도 벅찬 제게 엄마 상태를 묻기보다 건물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는 시모와 시누이들에게 많이 실망했던 날이기도 했어요.
엄마는 결국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저는 눈물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치르며 시모나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에게 한 번 더 실망하게 된 거예요. 제 기대와 달리 너무나도 무심했던 거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 친척도 많지 않고 저는 직장도 그만둬서 조문객 자체가 별로 없는 쓸쓸한 빈소였건만 상주 노릇해야 할 남편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거니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말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화가 나요. 당신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언제쯤 와? 조문객이 너무 없어서 우리 엄마 더 쓸쓸하겠다. 응? 아, 그게 장모 부고 알리는 게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 민폐라고나 할까? 그래서 많이 알리지는 않았어. 사실 누구한테 장모 부고 받으면 나도 엄청 애매하고 고민되고 그렇거든. 차라리 몰랐으면 싶었을 때가 더 많단 말이지.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도 부모 아니야? 지난번에 당신 회사 어느 과장 시부상이라고 문상 가서는 한참 있다 왔으면서. 에이, 시부상이랑 장모상이랑 같나? 그건 아니지. 그런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시모와 시누이마저 첫날은 나타나지도 않고 둘째 날 밤이 되어서야 조문은 왔더군요. 심지어 조문을 오면서 작은 시누이는 검정색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온 데다 엄마 빈소에서 예의를 차리는 것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짜고짜 저를 붙들고 가족실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시모는 제게 자기가 직접 쓴 것 같은 쪽지 한 장을 펼쳐 보여주며 그러더라고요. 혜미야,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너희 엄마 건물 그거를 어떻게 나눌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여기 이것 좀 보렴. 우리가 정말 머리 맞대고 구심구심한 거야. 이대로 하면 되겠지, 올케? 올케는 그 장례 차려느라 바쁘니까 우리가 애 좀 썼지 뭐. 기가 막혀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보니까 저희 엄마 건물에 대한 정보를 다 뽑아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1층 상가는 큰 시누이가 관리하고 2층은 작은 시누이가 그리고 3층부터는 주거 공간이니 거기 시모랑 시누이들 하나씩 차지하고 들어가고 3층부터 6층까지 임대 수익은 어떻게 분배할지 그런 걸 다 정리해 놓은 거죠. 말문이 막혀서 멍하니 있으니 남편이란 인간은 그 옆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이 그걸 벌써 다 정리했어? 아유, 역시 우리 엄마 대단하네. 너희 누나들 아니었으면 아직 시작도 못했을 거야. 알지? 너희 누나들이 똑소리 나잖아. 아유, 어디 봐. 이 정도 수익 나오는 거면 난 이제 회사 그만두고 건물 관리나 해야겠다. 안 그래? 나도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자 아니냐고. 그래, 이제 너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나면서 급신급신 거리는 거 하지 마 그거. 네가 그런 걸 왜 하고 있었니? 아주 김칫국을 있는 대로 사발채 들이마시고 개소리 짓거리는데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엄마가 제기했던 걱정스런 말들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남편과 시모, 시누이들의 시커먼 속내를 그때가 되어서야 알게 됐고 통안에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시모부터 시누이들, 남편까지 싹 다 나락 보낼 결심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 결심을 다지며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게 있었잖아요. 저는 먼저 엄마 장례부터 잘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속에서 욱하는 기운이 올라와서 참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잘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장례 잘 치르고 왔더니 지친 몸으로 들어서는 저를 붙들고 시모와 시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장례식 내내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남편은 장지에서도 계속 차 안에 앉아 있었으니 저보다 훨씬 쌩쌩했는데 남편부터 챙기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너 내가 정리해 준 거 잘 봤지? 어떠냐?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 아, 옳게 그거 뭐 더 볼 것도 없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냐고. 근데 그 건물 담보대출도 다 갚은 거라고 했지, 옳게? 아니 그러면 대출도 꽤 나오겠네. 작은 누나, 그 눈독 들이지 마.
담보대출 받아서 투자할 곳은 내가 이미 다 알아놨으니까. 작은 누나는 똥초가냐? 정말 놀고들 있네? 그러니까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은 수익대로 나눠서 챙기고 그 건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무슨 투자니 뭐니 그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편 놈은 아주 어깨가 하늘로 치솟을 듯이 거만해져서는 이미 지가 웬만한 틀은 다 잡아놨다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받아서 투자금만 넣으면 돼. 걱정할 거 없어. 역시 내 아들 일 처리 하나는 깔끔하지. 아무렴. 야, 네가 이제야 너한테 어울리는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됐지 뭐야. 너 정말 잘할 거야. 옳게는 좋겠어. 어? 시집 살아서 남편 덕분에 대표 사모님 소리도 들어보게 생긴 거 아니냐고. 투자사 대표 멋지다 정말. 아주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투자금인지 사업 자금인지 하여간 그런 거라고는 한 푼도 없이 돌아가신 친정엄마 유산만 바라보고 투자하겠다는 주제에 대표는 왜 지가 한다는 건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엄마 유산 상속받는 건 저잖아요. 그럼 사업이든 투자든 뭘 하든 제 이름으로 해야죠. 안 그래요? 하여간 그것들 떠들어대는 거 대꾸하기도 싫고 정 떨어져서 그냥 몸이 좀 안 좋다, 피곤하다, 몸 좀 회복하면 얘기하자 하고 바로 드러누워 버렸어요. 일단 그렇게 시간을 좀 벌어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시모와 시누이들이 또 어찌나 호들갑을 떠는지 말입니다. 그래. 애민이가 고생이 많았지. 아예 한숨 자도록 해라. 그 사이에 내가 우족 사다가 좀 고아놔야겠구나. 기력 회복하는데 그만한 게 없지 않니? 엄마도 참 옳게 인삼 잘 받는 체질이라며. 차라리 삼계탕 끓이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한우 좀 사다가 구워 먹으면 식구들 다 맛있게 먹을 거 아니야. 그런가? 오냐 그래. 일단 창보로 좀 가야겠다. 둘째 너는 운전 좀 해라. 정말이지 속이 너무 들여다 보여서 몸서리가 처질 정도로 질색하겠던 거 있죠. 저희 엄마 마지막에 힘드실 땐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그때 말기 암 환자들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좀 덜 고생하실 수 있는지 그런 거 알아보고 다닌다고 얼마나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 그러는 거 다 알면서도 본체 만체 했던 사람들인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 그 유산에만 혈안이 되어 그러는 게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죠. 그저 화가 난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싫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시누이들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한 것 같네요. 저희 큰 시누이는 애초에 비혼주의여서 여태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거의 안 해본 사람이고요. 작은 시누이는 제가 시집 올 때만 하더라도 유부녀였는데 제가 저희 딸 임신 중일 때 이혼하고 시댁으로 돌아왔거든요. 당시 둘째 시누이애가 상당히 어렸는데 양육권도 못 챙기고 이혼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시누이 유책으로 이혼당한 것 같다고 짐작하긴 했는데 뭐 부끄러운 것이고 뭐고 없는지 대놓고 막 떠들더라고요. 아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육권 찾아갈 거야. 아유, 이대로 굴복 못해. 그러게 어쩌다가 양육권도 못 가져왔니? 웬만해서는 애 어리면 엄마한테 주던데 내 친구 봐. 걔는 바람 펴서 이혼당하고도 양육권 지가 가져와가지고 꼬박꼬박 양육비 받는다니까. 아무렴 양육비 그게 어딨냐? 그거라도 챙겨받아야 하니까 변호사 비용 들더라도 너 소송 다시 해라 둘째야. 그때 시모나 시누이들 사고방식 이상한 걸 바로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사람들을 덮어놓고 좋게 봤던 때라 작은 시누이 안쓰럽다는 생각만 했지 뭐예요. 저도 임신 중이었으니 아이 생각해서라도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 싶기도 했고 말이죠. 하여간 듣자 하니 작은 시누이가 시누이 남편 몰래 카드를 왕창 긁고 대출까지 받는 등 경제적으로 워낙 통제가 안 됐어서 그런 이유로 이혼당한 것 같더라고요. 작은 시누이가 특히 씀씀이가 워낙 크긴 해요. 형편 생각 안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했으니 그게 감당이 안 됐던 거죠.
심지어 그것도 자기 남편도 모르게 다 쓰고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은 그 이후로도 작은 시누이가 계속 갚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하고 있었던 거 있죠. 더 말해 뭐 하겠어요. 제 입만 아픈 거고 시누이 한심한 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요. 하여간 그러니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둘 다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시누이는 양육권이니 양육비니 그런 건 어림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저희 엄마가 남긴 그 건물은 아주 먹음직한 먹잇감이었을 테고 눈 시퍼렇게 뜨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 기운 없다 하며 누워만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우르르 몰려와서는 저를 회유하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작은 시누이가 동정표 얻을 심산인지 총대를 메고 나서는 거 있죠. 옳게 아직도 기운을 영 못 차리겠어? 아이 그래도 내 얘기 들어줄 수는 있지. 내 말 좀 들어봐. 옳게도 잘 알겠지만 내가 무슨 큰 사치를 하고 산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응? 그건 맞지. 아유 얘도 딱해. 그러니까 옳게 얼른 기운 차려서 얘 좀 도와줘. 애미도 애 키우는 엄마 아니냐. 네가 안 그래도 네 맘 다 알 거야. 안 그러냐 애미야? 알지 그럼. 나랑 올케랑 제일 통하는 것도 많고 취향도 비슷하고 그러잖아. 진짜 화나는 게 자꾸 작은 시누이 지랑저랑 비슷한 부류로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날 그래봐라. 내가 넘어가나. 웃기는 소리 작작 좀 하라고. 난 너처럼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감당 못할 카드 긁어대는 여자 아니거든? 뭔 소린지 정말. 시누이들과 시모가 한바탕 그러고 나니 남편도 슬슬 압박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당신 이제 그만 기운 차릴 때도 되지 않았어? 자꾸 누워만 있으면 더 힘이 빠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나랑 같이 은행부터 한번 가보자. 대출 조건은 내가 대충 알아놓긴 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저를 쪼아대기 시작하길래 제가 모두에게 선포하듯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된 건데 저희 엄마 그 건물요.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냐? 네 건물이 아니라니? 너희 엄마한테 자식이 너 하나인데 그게 그럼 어디로 갔단 말이야? 아, 설마 정말 장모님한테 뭐 다른 자식이라도 있었던 거야? 이게 무슨... 그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도 좀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말 저희 엄마에게 다른 자식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요. 사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건물을 제3자, 그러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 이전을 이미 해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등기부상 법인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설명하니 더 난리가 나던걸요. 그런 게 어딨어. 네 엄마 정말 제정신이냐? 아니 그 건물을 딸한테 줘야지 무슨 얼어 죽을 법인은 법인이야. 애미 너도 모르고 있었냐? 아니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봐야지. 그 회사 정체가 도대체 뭐야? 네 엄마 남자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요. 전 애초에 그 건물 관리할 자신도 없었고 저희 엄마도 제 경제관념이나 뭐 그런 걸 못 믿어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엄마 뜻인데 엄마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죠. 뭔 소리야. 말도 안 되지. 법으로라도 싸워서 뺏어 와야 할 거 아니야. 엄연히 당신 건물인데 그걸 왜 엄만 법인회사 명의로 해. 애비 말이 맞다. 애미 네 건물을 왜 남한테 주니? 상속자인 내가 받아들인다는데 왜 지들이 이 난리인 건지 말입니다. 아무리 난리법석을 해도 제가 태연하게 대처하니 그 모습 지켜보던 남편이 급기야 아주 길길이 날뛰며 정말 미친놈처럼 설치는 거예요. 지금 천하태평하게 이럴 때가 아니다 하면서 지분을 지가 어쩌지 못해 흥분해서는 물건까지 집어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출동까지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죠. 제가 정말 경찰까지 부를 줄은 몰랐던지 다들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경찰들 돌아가고 나니 아주 보란 듯이
2차전을 벌리는 거예요. 아이고 머니나. 어떻게 친남편을 경찰에 신고를 해? 어? 네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 홀케. 정말 해도 너무하네. 남편을 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만만해? 내가 아무리 그래도 가장이야 가장. 네 남편이라고. 더 들을 것도 없다. 남편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어.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해라. 엄마 말이 맞지 뭐. 난 카드 좀 긁었다고 이혼당했는데 왜 이렇게 이러는 건 정말 이혼 사유 되고도 남아. 웃기지도 않아서 정말 온갖 소리 별소리 다 하더니 결국 시모 입에서 이혼 소리가 제일 먼저 나왔고 이어 시누이와 남편까지도 그에 동조하며 협박하듯 이혼 소리를 하던데 그러면 누가 겁먹을 줄 알았나 보죠. 오히려 고마운데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그래 좋다. 이혼하자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건지 경찰 불렀을 때보다 더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들은 말로만 이혼 운운하며 세게 나와보려 했던 것이고 실제로 이혼할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던 거죠. 집안에 이미 이혼 경험자가 있잖아요. 작은 시누이야 워낙 지은 죄가 크고 또 그 이전 시댁에서 비싼 변호사 붙여 양육권 절대 안 주려 했던 거지만 제 경우는 다르잖아요. 어린 딸 양육권은 무조건 저한테 올 거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를 리 없고 그럼 저한테 양육비까지 보내줘야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겠냐고요. 결국은 저를 압박할 작정으로 이혼 소리까지 꺼내본 건데 제가 진짜 이혼하자 하니 자기들이 더 당황한 거죠. 아니 엄마가 갑자기 이혼 소리를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나도 동조하는 듯이 말한 거지. 실제로는 그럴 마음 전혀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아이고 애미야. 경찰까지 다녀가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서 내가 아무 소리나 나왔지 뭐냐.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지. 주둥이가 문제야. 엄마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올케가 넓은 아량으로 이해 좀 해. 나도 요즘 우리 엄마 못 말릴 때 많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상관도 없다고. 이혼 소리는 그쪽에서 먼저 꺼냈고 나는 소송까지도 불사할 생각이라 했더니 또 그게 그런 게 아니다 하며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제 다시 생각해도 너무 피곤하네요. 게다가 남편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이유가 또 있었더라고요. 사업인지 투자인지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건물 담보로 대출 받을 작정으로 이미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았더라고요. 액수를 듣자 하니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 같던데 저랑 상의도 없이 그런 엄청난 빚을 졌다니요. 그것만으로도 소송하면 제가 완전히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그걸 모를 리 없고 그러니 결국 한다는 소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소송까지 안 가고 이혼해 줄 테니 양육비라도 좀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합의 조건이라고 내세우는 건지 정말. 이 찌질한 놈아. 소리가 절로 나왔죠 뭐. 어차피 제 목적은 이혼이었으니 한심한 놈이라도 욕 한번 해주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그리 있지도 않지만 제가 조금 더 많이 갖는 대신 위자료 없이 합의된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했어요. 남편이 저지른 대출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 책임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엄마 건물이 법인 소유로 명의 이전되어 있는 것은 엄마가 이미 제게 알려주셨던 것이고 저도 동의한 거였어요. 그 법인 회사 실소유주가 바로 저니까요. 겉으로는 법인 소유 부동산처럼 보이지만 실소유주는 저라는 겁니다. 상속이 아닌 주식 양도로 소유권 이전을 했던 거예요. 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하려면 세금도 더 많이 들고 의무 비용이 생기지만 전혀 경험 없는 제게 건물을 상속하는 것을 걱정한 엄마의 제안이었고 저 또한 그에 동의했던 거예요. 또 이렇게 될 경우 겉으로 보이기에는 엄마 건물이 제 소유가 아닌 게 되니까 시댁 식구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엄마의 생각도 있었던 거죠. 물론 상속 재산의 경우 남편과 무관한 저의 독립적 재산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릴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유리하다는 게 엄마의 생각이었던 건데 결국 엄마가 옳았던 겁니다. 양육비 그렇게 후려쳐서 깎아줬는데 그마저도 제때 안 보내고 밀리길래 연락했더니 죽는 소리만 하는 한심한 전남편이라는 인간을 어쩌면 좋을까요? 헛소리 말고 당장 보내라고 따끔하게 말하고 끊어버렸는데 그 인간이 정신을 차리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어린 딸과 함께 새롭게 제 인생을 계획하려고 해요. 엄마 건물 관리하기 위한 공부도 시작했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엄마한테 배워두면 좋았을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미 저는 엄마에게 배운 것들이 많으니까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힘내서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죠. 그럴 겁니다. 용기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만큼 더 힘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